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600명이 넘는 전공의가 대한의사협회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집단 사직 사태가 석 달을 넘기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돼지 농가에서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 경기, 경북에 이어 넉 달 만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부산에서도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세 번째 기상위성이 될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31년 발사될 계획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천리안 위성 2A호의 수명이 끝나는 대로 교대할 계획이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게 통과되면서 시점이 2년 늦춰졌습니다. 유럽연합이 내후년 탄소 국경세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우리 중소기업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부품의 크기와 소재가 모두 달라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1:1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3개월을 넘기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며 지원금을 신청한 전공의도 1,600명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까지 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한 전공의는 모두 1,6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전공의의 상황을 검토해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타당하지 않다며 지난 2월 19일 이후부터 집단 사직에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 같은 의정 갈등 속에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대화를 하자면서도 각자의 길만을 걷고 있습니다.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선 대학들에서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는 정부는 연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도 해소되고 있고 이달 말엔 내년도 입시 요강이 발표되는 만큼 의대 증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는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으며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선 돌아오라고 호소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대책이라며 의료개혁에 10조 원 이상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대한의학회 등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인원이 늘어나게 될 의대 현장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연세대 의대학장은 공개 서한을 통해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에 나선 전북대에선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개정에 반발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부의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칙 개정이기 때문에 이 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꼭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부결시키고자 하는. 전국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는 만큼 향후 의대 학사 일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치사율 100%,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농가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감염이 가장 많았던 강원도에서 확인됐는데 올해 초 경기, 경북에 이어 넉 달 만입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 농촌마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돼지 1,500여 마리를 기르는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돼지 30여 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경기, 경북에 이어 넉 달 만인데 농장은 긴급 매몰 처분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철원 지역은 강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돼지 사육 농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주변 다른 농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돼지 사육 농가는 65곳, 모두 14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변 농장에 돼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 집중 소독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도 바이러스에 걸린 야생 멧돼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주변 농장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2차 검사를 진행해서 질병에 감염되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데 아마 그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발생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걱정은 강원 지역만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는 강원과 경기 지역을 벗어나 경북과 충청, 심지어 부산에서도 확인된 상황. 전국으로 퍼진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 야생동물을 통해 농가에 침투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최근 혈당 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죠. 농촌진흥청이 기존 품종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큰 보리 신품종을 개발해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리는 지난 2012년 정부가 수매를 중단한 이후 생산량과 소비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당뇨병 등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1인당 소비량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록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곳은 보리 신품종 베타헬스 시범 재배단지입니다. 농진청이 최근 개발한 베타헬스는 혈당과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 함량이 14.2%로 일반 보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미국 FDA 연구 결과 베타글루칸 성분을 하루에 3g씩 섭취하면 당뇨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실험주에게 베타헬스를 먹여봤더니 혈당 수치가 30분 뒤 데시리터당 132.6g에서 240분 뒤 59g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루에 3g씩만 섭취하게 되면 혈당, 심혈관 질환 등의 효능이 있는데 이는 베타헬스를 하루에 한 주먹 정도만 1인당 섭취하게 되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베타헬스의 시바르당 수확량은 511kg으로 기존 품종보다 20kg 정도 더 많고 쓰러짐과 추위에도 강합니다. 또 일반 보리와 비교해 맛과 식감도 뛰어납니다. 일반 시중에서 파는 보리는 이렇게 먹으면 좀 굴러다니는 느낌이 있고 거친 느낌이 있는데 이 베타헬스라는 이 보리로 밥을 한 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이렇게 부드러워요. 농진청은 베타헬스와 함께 식혜 제조에 적합한 해맑은 품종도 개발해 산업체 5곳에 기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소비자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건강 기능식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항당뇨 효과가 뛰어난 베타헬스를 가지고 밥살용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능성 보리가 국민 건강을 챙기고 농가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가 병해충과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중점관리 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를 위해 지역대학연구소 9곳과 협업해 현장 점검과 예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도부터 제공하고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작물 40종의 생육단계별 기상재해 예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수 화상병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실시간 유전자 진단 기술로 식물체에 숨어있는 세균을 진단해 전염원을 미리 없애는 선제 대응도 강화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진청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현장 실증 등을 거쳐 개발한 것으로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와 도로용 LED 주행 안내 표지판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는 농업기계 전도, 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탑재돼 농업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등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를 전달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소방청과 협업해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서 발신하는 사고 정보를 119 긴급 출동 시스템과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청과 함께 시범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의 연구팀이 1년 반 동안 동결한 인간의 뇌 조직을 손상 없이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하이의 푸단대 샤오즈청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 배양한 뇌 조직을 자체 개발한 화합물에 넣어 18개월 동안 냉동 보관했다가 되살려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메틸셀룰로스와 에틸렌 글리콜 등으로 구성된 화학 혼합물이 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메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메소드에 실렸습니다. 중국인들은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된 중국 작가 류츠신의 소설 삼체에서 과학자의 뇌를 냉동해 우주로 보내는 장면이 떠오른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작년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국내 세 번째 기상위성, 천리안 위성 5호가 재수 끝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상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년 동안 6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31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리안 위성 5호는 현재 운용 중인 천리안 위성 2A호의 수명이 끝나는 2029년에 교대할 계획이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게 통과되면서 시점이 2년 늦춰졌습니다. 기상청은 천리안 위성 5호에 실릴 탑재체의 관측 채널을 늘리고 공간 해상도도 4배로 높여 기상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지궤도 위성의 공공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위성 시스템과 본체의 국산화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정찰국의 정찰용 위성 네트워크 구축용 첩보 위성을 처음으로 우주로 내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 22일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국 기지에서 자사가 만든 첫 번째 엔화로 첩보 위성이 탑재된 팰컨 9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가정찰국 NRO도 스페이스X 로켓을 이용한 첩보 위성 발사를 확인하면서 올해 안에 6번 정도의 추가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RO는 새로운 정찰용 위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추가적인 발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3월 이 문제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NRO와 지난 2021년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500여 원의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하고 정찰용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 비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각 22일 성명을 내고 담당 팀이 이틀 연속으로 비행 조건과 시스템 성능 등을 평가하며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진행해야 할 작업이 남아있다며 다음 발사 기회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사와 보잉은 지난 6일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스타라이너를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보내는 첫 유인 시험 비행을 시도했다가 카운트다운 2시간을 앞두고 발사체 상단의 산소 방출 밸브 오작동 문제로 발사를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보잉 측은 스타라이너의 추진기 발사에 사용되는 헬륨이 일부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발사 일정을 몇 차례 더 미뤘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가 개발한 크루 드래건은 2020년 유인 시험 비행을 마치고 나사를 위한 수송 임무를 9차례 수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월 파리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6, 그리고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당겨 갤럭시 Z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새로운 시리즈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했고 첫 스마트 반지인 갤럭시 링은 손가락에 끼면 건강 상태를 알아서 측정해주는 웨어러블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은 품질 등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지난달 C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8%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품 품질을 꼽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배송 지연이나 반품, 취소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은 상품 가격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플랫폼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6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그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이나 상품 안전성 등을 이유로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이 2026년 본격적인 탄소 국경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각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에 첨단 물류 장비를 수출해온 이 업체는 지난해 고객사의 요구를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는 EU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중소기업들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인적 인프라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은 사실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이 EU 자체 제품보다 많을 때 그 차이만큼 수출 기업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3분기부터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막막하기만 한데 탄소 배출량을 제출하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크기의 알루미늄과 철강 소재를 사용해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만큼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원재료를 재련 가공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탄소가 배출됐는지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인도나 호주, 중국, 러시아 쪽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공정에 대한 배출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유럽 쪽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이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축제를 떠하는 중소기업만 1,300여 곳, EU 수출 기업의 7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출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대1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인증서 구입 등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지원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탄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역량, 글로벌 역량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제도와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도 탄소 국경세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학교 온라인 출결 관리 시스템과 행정 업무 경감 소통 채널 등을 구축합니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행정 업무 경감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수기로 이뤄지던 학교 수업 준비와 출석 관리는 오는 9월부터 온라인 출결 관리 시스템으로 대체됩니다. 또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원만히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 전문가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하고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행정 업무가 줄어들면 교사들이 학생 교육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짭짤한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부업 광고를 보고 귀가 솔깃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최근 신종 사기가 등장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악에 평점만 매겨주면 돈을 준다는 이른바 음악 리뷰 사기인데 피해 금액이 많게는 억대에 달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최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솔깃한 부업을 소개받았습니다. 음악을 듣고 평점을 매겨만 주면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처음 듣는 일거리였습니다. 네일 아티스트 그리고 유튜브 아르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20곡에서 30곡 정도를 듣고 평점을 매겨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돈을 정산받는 구조였는데 특이하게도 곡마다 일종의 보증금을 내야 했습니다. 금액은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는데 보증금이 클수록 돌아오는 수입도 많았습니다. 돈만 내고 떼이는 건 아닐까 의심도 들었지만 속는 셈 치고 2차례 75만 원을 넣어본 A씨는 2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리자 점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번째 리뷰 때 벌어졌습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대로 훌쩍 뛴 건데 그만큼 수익도 많아진다는 얘기를 믿고 7천여만 원을 넣었지만 덜컥 출금이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고액 인출 통로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이 돈을 출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제야 최근 유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음악 리뷰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주소는 다르지만 A씨가 피해를 본 사이트와 같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다른 피해자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이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이트에서 봤던 사진이랑 동영상이 제가 받았던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똑같고 금액은 제가 2억 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돈을 입금한 계좌가 대포 통장인데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사이트 추적에도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법도 발의됐지만 곧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만큼 구제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7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습용 AI 데이터가 사업 전담기관의 관리 부실로 일부 품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360여 종의 AI 데이터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22종의 품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특정 업체의 경우 인공지능 구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비용 13억 9천만 원을 횡령하고 사업에 필요한 CCTV 설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익명 대화방인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가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와 회원 일렬 번호를 확보하고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실명 등을 조회한 뒤 각각의 정보를 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카카오가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온라인상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보안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 측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신고와 이용자 대상으로 한 유출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물을 남기면 벌금 5천 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죠.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도입한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도 이와 비슷합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수출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탄탄한 지원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